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미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저희는 계속 성장주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전략이 유효한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고요. 저희 여전히 성장주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죠. 보시는 것처럼 CPI든 근원 CPI든 전년 대비 변화율이 최근 들어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연준이 또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필요하다면 기준금리 인상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질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실질 시간당 임금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가 부담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실질 수요 또는 실질 소비를 의미합니다. 실질 소득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의 실질 수요, 실질 소비 역시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물가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시 사람들의 수요는 좀 약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위 이제 범피하게 쭉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거쳐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금은 꽤 강하죠. 특히나 이 ISM 제조업으로 보면 17개월 만에 기준선을 상회했고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꽤 좋으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은 생길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희는 이 강한 성장이 곧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늘고 그래서 잠재 GDP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는 미국의 인구 증가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노란색 선이 순이민의 기여도인데, 순이민, 한마디로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 빼기 나간 사람. 그래서 이민자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1%가 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미국 경제는 그냥 인구 증가만으로도 잠재 GDP가 연에 1% 정도씩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3% 성장이 있다, 연 3% 성장을 했다 경제가, 그러면 보통 잠재 GDP 성장률을 1.8% 정도로 추정을 하니까 1.8% 잠재 GDP 성장률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이 세게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8% 잠재 성장률에다가 인구 증가 1%를 더하면 2% 중후반 정도의 잠재 GDP 성장이 나와야 정상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3% 그건 오히려 높지 않다, 아주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CBO의 인구 추정을 이렇게 추이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아까 2022년부터 2023년, 4년, 5년 그리고 6년 정도까지 꽤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 추세의 기울기가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그 시기의 기울기가 유난히 좀 가파릅니다.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 잠재 GDP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세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자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 다리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잠재 GDP 검정색 선에 비해서 노란색 GDP는 경기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잠재 GDP가 상회하는, 그래서 GDP 갭이 플러스인, 그러니까 파지티브인 그런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플러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저 노란색 선이 검정색 선 밑에 있으면은 GDP 갭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네모친 부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 GDP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잠재 GDP가 그냥 예년 수준으로 올라왔다면은 저 GDP와 잠재 GDP의 차이, GDP 갭이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 커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인구가 증가하면서 잠재 GDP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인 GDP 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기가 강하다, 이게 곧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 높아질 거고 연준의 통화 긴축은 세질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람들이 다 앞으로 당연히 그럴 거다. 그래서 성장주를 이제는 버리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잘 낮아지지 않게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주거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팬데믹 당시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물가가 쭉 밑으로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 주거 물가에 선행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CPI를 발표하는 노동통계국에서 작년 11월부터 발표하는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입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로 만들어진 거냐면요. 기존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왔을 때 그러면은 시세에 맞게 그 임대료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많이 올려서 새로 계약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반대는 또 반대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그만큼 오르거나 그만큼 내리거나 한마디로 시세를 그만큼 반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 이걸 통해서 전체 임대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 수 있다는 게 이 지수가 이제 산출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가 두 분기 연속으로 큰 폭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작년 3분기에 상승세가 확 약해졌고 올해 4분기 하락 그리고 작년 4분기 하락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또 하락. 그런데 이게 4분기 정도 CPI의 임대료 지수를 선행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임대료 지수 역시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물가가 잘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 주거 물가가 결국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가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고용을 좀 걱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 지금 넉 달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강한 거냐 생각 조금 더 뜯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별로 신규 고용자 수, 민간 고용만 이게 발라낸 건데 노란색 화살표 밑에 있는 것처럼 교육과 의료, 서비스 이쪽에서 신규 고용자 수가 최근에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고용이 되고 있는 건 대부분 의료예요. 그리고 의료가 어디에서 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병원, 요양원, 재택요양 이런 쪽에서 고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원이 느는 거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면서 소위 내원객들도 많아지고 또 입원 환자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병원의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양원, 재택요양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그 요양원의 그 최소 인력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환자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요양보호사, 정확히 이제 등록간호사와 간호보조원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일단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요양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입니다. 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는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것들을 민간보험을 이용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회색 막대로 돼 있는 게 가입자 수인데 한 1,100만 정도가 가입했던 2010년도에는 그 정도 가입했던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 가입자 수가 최근에 뭐 3,200만 명 정도까지 빠르게 늘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그 고령화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커버받기 위해서 이 상품을 구매하는데요. 이 보험 상품을. 근데 이 보험 상품에는 재택 요양을 커버해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 의료 또는 원격 의료를 경험한 사람들, 특히나 고령의 만성 질환자들이 집에 와서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재주고 이렇게 건강을 관리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보험을 구매해서 치료 또는 관리를 받고 저 보험으로 그 비용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재택의료든 지금 의료 서비스 이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또 규정이 바뀌면서 생기는 일자리 확장 아니면 뭐 고용 증가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민간 고용 중에서 교육과 의료를 제외하고 다른 고용들이 어떻게 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최근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월간 고용을 보면 월 평균 10.7만 명 정도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이전 3년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약간 적죠. 사실 통계적으로 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숫자는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월간으로 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씩 나오니까 굉장히 고용 시장이 좋구나, 확장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의료 서비스 시장의 구조 변화를 빼고 본다면 사실 지금 고용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 시장의 약한 고리들도 흔들리고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연령별로는 16에서 24세, 그리고 인종별로는 아프리카계, 그리고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의 학력계층. 이쪽을 이제 각 그 계층별,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을 형성한 거는 뭐 작년, 올해 해서 매우 뚜렷하게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로 보는 실업률은 U3 실업률인데 검정색 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의 실업률이라고 해서 고용시장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하는 그런 U6 실업률. 저 실업률은 이렇게 확실히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의 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이 전일제, 풀타임과 파타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풀타임 종사자 수는 더 늘지 않고 이제 줄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파타임 종사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하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파타임에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파타임에 일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풀타임 종사자 수는 줄고 파타임 종사자 수는 늘어나는 이렇게 고용의 질이 썩 좋아지는 상황은 아닌 거죠.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망 서베이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혹시 내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3개월 내에 취업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 라고 이제 물어본 게 노란색 선인데요. 저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검정색 선은 혹시 내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1년 내로 내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어느 정도일 것 같냐 인데요. 저 검정색 선은 제가 역축으로 그려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사람들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데 보시다시피 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이렇게 없는 상황,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고 또 교육과 의료 이쪽을 제외하고 빼고 보면은 고용시장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사실 물가보다 고용을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3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 위축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딱히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그럴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 전환,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뭐 이익 전망이 내려오고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뭐 어쩔 도리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행 P, 12개월 포워드 P 한마디로 이제 주가 멀티플이 언제 하락했는지, 언제 10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했는지, 그래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뒤집혔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은요, 주가 멀티플이 하락하는 배경은 뭐 거의 동일합니다. 경기보다 통화 환경이 더 긴축적일 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은데 물가를 잡겠다고 엄청 세게 긴축을 했던 2022년이나 아니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거를 충분히 부양할 정도로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지 못했던 2008년이나 이런 때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가보다 고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통화 정책 기조 하에서는 저는 저런 하락이 나오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하락은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반도체 장비 산업그룹의 50일 이평선 상회하는 종목 비중이 지금 2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과열을 많이 시켰다는 건데요. 저게 뭐 100일선 이렇게 가면은 아직 저만큼 내려오진 않았어요. 또 200일선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건 여전히 200일 이평선 상해 종목 비중은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싸졌냐, 저렴해졌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열기를 조금 식힌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일단은 성장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손실을 조금 보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언제 투자했는지 다르지만 최근 수익률은 어쨌든 손실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나는 그냥 반등을 기다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은 지금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할지 저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첫째는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bullish 지수, bearish 지수. 이거는 6개월 뒤에 주가가 올라 있을 것 같냐, 내려 있을 것 같냐를 각각 물어보는 건데 이게 올라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거고요.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또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bullish 지수와 bearish 지수의 저 차이, 스프레드가 2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과열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마이너스 2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라고 보는데 저게 만약에 마이너스 2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희는 좀 더 과감하게 성장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산업그룹의 200일 이평선 상해 종목 비중인데 아직은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2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굉장히 강한 매수 시그널이 됩니다. 과거에 거의 예외 없이 거의라고 했지만 사실 전혀 예외 없이 그랬고요. 물론 이제 그게 반드시 길게 봤을 때 무조건 저점이지는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2022년에는 저기 20을 하회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 하락은 좀 더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저게 이제 많이 내려가면 저 수치가 많이 내려가면 좋은 매수 기회일 때가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고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 상해 종목 비중이 20%를 하회한다. 그러면 저희는 성장주를 오히려 더 담아야 하는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드 ETF, 우리가 SOXL이라고 SOX3라고들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SOXL의 순환매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저희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반대가 또 맞거든요. 저게 순설정, 제가 이제 회색 막대로 칠해놓은 저게 순설정, 위로 올라올 때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주가가 영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왔고요. 반대로 저 회색 막대기가 영역이 아래로 내려오면,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사실 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뭐 인과가 이제 서로 뭐 약간 그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상관성이 상당히 반대로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속슬의 순환매 전환이 나왔을 때 이제 반도체는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성장주,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스러울지 모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이 오히려 더 지금 걱정거리라는 거고, 그래서 연준은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반도체주를 비롯한 성장주 언제 사야 될까?
난 지금 이미 많이 들고 있고 최근에 좀 하락했는데 언제 나는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실 때는 뒤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하나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